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몇 년 전 충격적인 일을 연속으로 당하면서 크게 낙담과 시리의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립의 사연방에 어울리는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 사이다 스토리이니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행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만난 사이입니다. 독서실과 학원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남편이 자주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고 식사를 하며 응원하는 고시생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의 연애는 대부분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둘 다 행정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는 같은 교육청에 걸려서 일터와 밖에서 늘 붙어 다녔답니다. 그렇게 오랜 연애를 하고 30대가 지나가면서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형편이 어려워서 사귄 지 7년 만에 결혼 자금을 모으게 되어 생각보다 늦게 결혼하게 된 거죠.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부유층에 속하는 편이라 고생 없이 잘 컸는데 그이는 시동생과 둘이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형제가 서로에게 기대며 지내왔는데 시동생이 남편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남편의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대문에서 옷가게에서 알바를 했고 졸업과 동시에 직접 동대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다 해줬더라고요. 공부할 돈이고 책이고 무엇이든 시동생의 도움으로 편하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이와 연애하는 동안 시동생과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답지 않게 매우 조용하고 말이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시동생이 일하는 곳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시동생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옷을 파는 시동생은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오늘 신상 들어와서 존나 간지나는 치마, 바지, 티셔츠 입고 완료됐다고! 이리 와서 구경 좀 하고 가. 오빠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 와서 보기만 해.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나더란 소리예요? 나 대학생 아니고 대학생 딸을 둔 아줌마예요. 뭐라고요? 대학생 딸을 둔 누님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 난 누나한테 반해서 연락처 물어볼 뻔했잖아. 내가 동안 소리를 듣긴 하지. 좋아, 이 누나가 옷 구경을 좀 해줄게. 사랑합니다 누나. 오늘 내 인생의 일부는 바로 누님입니다. 누나 혹시 싱글? 남편 있으시구나. 내 인연인 줄 알았더니 안타깝구만. 시동생은 딱 봐도 늙어 보이는 여자에게 아부하면서 금세 옷 몇 벌을 팔더군요. 그리고 다른 장사꾼들에 비해 목소리도 가장 컸고 노래 부르는 게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Call me, touch me, 누나 누나 누 누나 누나 누나예. 누나 다른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골라봐. 누나 가지 말고 여기서 골라. 있을 거 다 있고 없는 것은 바로 구해오는 나야. 아이고 누나 너라고 부를 뻔했잖아. 왜 이렇게 동안인 거야? 오늘 동생의 마음을 흔든 누나는 그냥 못 가지. 이리 들어와서 내가 세팅한 옷 좀 보라고. 이야 이 옷은 누나를 위해 만들어졌다. 끝났다. 디 엔드. 어머 총각이 장사 잘하네. 애인 있어? 내가 누나를 두고 어떻게 애인을 두겠습니까? 오늘 옷 팔아주고 이 동생의 연락처도 가져가세요. 빈손으로 나가시면 제 전화번호는 받아가지 못하십니다. 시동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동대문의 중심이 되어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그만큼 많은 옷을 팔았답니다. 남편과 눈으로 구경하면서 물었어요. 오빠, 도련님 원래 저렇게 활발했어? 아니, 쟤는 장사할 때만 저러고 평소에는 과묵해. 이야, 대단하다. 일하는 것도 멋지고 여기서 보니까 남자답고 잘생긴 것 같아. 여자들이 왜 몰리는지 알 것 같다고. 그렇지.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 동생 팬클럽도 있어. 죄다 누나들이긴 한데 거의 추종하고 추앙다니까. 정기적으로 옷 사러 오는 아줌마 부대가 수십 트럭이라고. 아마 내 동생이 여기 옷가게 층에서는 제일 잘 파는 장사꾼일걸? 이야, 당신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줬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보게 되네? 여보, 도련님한테 잘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당신 공부시켜준 거잖아. 안 그래도 매달 받았던 거 이상으로 갚아가고 있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동생 좌우명이거든. 입금 안 하면 바로 전화 온다니까.
그렇게 야무진 시동생은 다시 옷가게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ome and touch me 누나 누나 누 누나 누나 누나의 누님들 싸고 예쁜 거 고르시면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해요. 다른 데 가면 누태기 쉰다니까요. 누나 누나 누 누나 누나 누나의 Come and touch me 누나 지나치지 말고 들어와. 예쁜 얼굴로 우리 가게를 환하게 밝혀달라고. 저는 깔깔 웃으며 시동생 가게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화들짝 놀라더니 과묵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수님 오셨습니까? 여긴 어쩐 일로? 도련님 일하시는 거 보려고 왔죠. 그런데 도련님 진짜 대단하시다.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냥 먹고 살려고 쉬하는 거죠. 형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셔야죠.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거 보면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 청소랑 정리라도 해드릴게요. 아이고 귀한 손님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럼 잠시 앉아서 구경하시고 이따 마감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형수님이랑 안에 가서 시원하게 앉아있어. 그러더니 다시 가게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호객 행위를 하더군요. 손님들이 가게 꽉 채우자 얼떨결에 저도 이 옷 저 옷을 꺼내가며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얼마나 많이 팔았던지 금고에 현금이 수북했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게 되니 저도 반성하고 각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시동생에게 진짜로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수십 번이나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시동생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저희 부부가 일하는 교육청과도 가까워서 여러모로 좋은 위치였죠. 가끔 휴일에 시동생이 일하는 동대문으로 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자주 어울려서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도련님, 저한테도 누나라고 불러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한테는 누나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시던데. 아, 그건 장사하려고 쓰는 멘트잖아요, 형수님. 그리고 어떻게 귀하신 형수님에게 누나라고 호칭을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누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니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참 신기해요. 일할 때는 무슨 가면이라도 쓰시는 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슨 스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니까요. 여보, 그게 내 동생의 치명적인 매력이야. 팬클럽 누님들이 동생의 실제 모습을 보고 더 난리치면서 들이댄다니까.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말이야. 그렇게 인기 만점인 시동생이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 시동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여자였는데 말하는 게 저렴해 보이고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온갖 아부를 부리더라고요. 형님, 옷 입은 거 다 찐통이에요? 이런 거 동대문 가면 짝퉁 널렸는데. 아니지, 우리 형님은 집이 잘 사니까 찐통 입고 있는 거겠죠? 아, 부럽다. 나도 형님처럼 간지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동서, 겉이 중요한가? 내면이 중요한 거지. 어머, 역시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네. 형님, 저는 없이 살아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비싼 거 입고 비싼 백 들고 다니는 여자가 최고로 부럽다고요. 뭐 이제 형철씨가 다 사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까리하게 살겠네요. 동서, 저기 미안한데 원래 말투가 그래? 내 말투가 어때서요? 왜요? 장사꾼 말투가 마음에 안 드시나? 고고하고 우아해야 하나요?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억양이 센 거 같아서. 다른 뜻은 없었어.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요. 형님 같은 분들은 절대 동대문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겠지. 여하튼 축하해. 우리 도련님의 여자가 된 걸 말이야. 인기가 보통이 아닌 남자랑 결혼하게 됐으니 동서는 복 받은 거야. 아,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년은 아닌데. 동서는 제 말꼬리를 잡고 12조로 일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연히 동서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시동생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혼은 참고 연애만 하라고 일렀죠.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신혼집도 계약했다는 겁니다. 말릴 새가 없이 바로 일을 저질렀으니 하는 수 없이 동서를 한 식구로 받아들여야 했네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자주 아프고 무거워서 외출을 자제했어요. 또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동생 부부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이듬해 제가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남편과 둘이 딸을 키우는 재미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한자리에 모였는데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출산한 저와 임신한 동서를 서로 축하하느라 오랜 시간을 웃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자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임산부인 동서가 몸이 힘들어서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꼭 같이 오지 않더라도 시동생만 가끔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며 여러 차례 거절하더라고요. 형제가 결혼 후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렇게 해가 3번 바뀌었고 시동생 부부와는 명절 때 한 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시동생은 늘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어서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남동생을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웠답니다. 반면 동서와 조카에는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조카애가 그대로 닮은 것 같아 안타까웠답니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각자 가정만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수님! 형수! 안에 계세요? 저는 시동생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방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우, 술 냄새.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나 예. 오랜만에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시동생이 찾아왔다고요. 형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도 사랑합니다. 우리 조카 선진이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서방님, 무슨 일 있으시죠? 뭔지 말씀해보세요. 속상한 일을 혼자서 풀려고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신 모양인데 우리가 남인가요? 자주 보진 못했지만 우리 서방님 가족이라고요. 힘든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보세요. 그러자 시동생은 제 말에 대답을 하는 대신 제 딸을 안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무슨 일인지 대답하지 않길래 저희도 그냥 하루 자고 가라고 자리를 펴줬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봤더니 시동생은 벌써 이불을 깔끔하게 개키고 나갔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았고 다시 전처럼 연락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동대문에서 하던 옷장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가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전처럼 잘 되지도 않고 성격에 맞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회의감이 든다며 처자식을 두고 지방에 가서 동업자들과 함께 쇼핑센터를 짓고 크게 사업을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더 큰 도전을 한다는 것에 축하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지방에 가서 밥 굶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라고 응원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려가겠다는 약속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지방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에게서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 오열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실종됐다는 겁니다. 동서가 주말에 시동생을 만나러 갔고 같이 등산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어 산속을 한참 동안 찾다가 신고를 했다네요. 저희는 이 연락을 받자마자 회사에 휴직을 내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나갈 때 따라 나섰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굴러 떨어져서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등산로가 아닌 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수색 작업을 했는데도 시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CCTV로 산 입구에서 나가는 장면이 있는지 돌려봤지만 동서와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만 있을 뿐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미스테리한 실종이라면서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이어갔어요. 많은 인력들이 산속을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시동생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색 작업을 그만하기로 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고요. 실족이 아니면 가출일 수도 있다며 생활 반응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통장과 카드 사용 흔적은 아예 없었고 목격자도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 올라와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실종 상태라는 말만 연신 들었습니다. 동서는 자기 남편이 사라졌으니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였고 자주 저희 집으로 와서 조카애를 맡기고 시동생이 실종된 산으로 찾아갔어요. 온 식구가 시동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남편은 걱정이 심해지다 보니 저와 함께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시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점을 보러 갔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신들려서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시동생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무당은 그런 건 경찰들이 할 일이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자의로 사라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없어졌는지 궁금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은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고 동서도 지방에 내려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육아와 회사를 다녀야 했으니 시동생이 실종된 건 안타깝지만 서울에서 일상을 바쁘게 보냈네요. 세월이 흘러 시동생이 실종된 지 5년이 되자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시동생을 보내주고 말았어요. 동서와 이야기를 나눠 시동생이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동서는 슬피 울기만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애는 손장난을 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조문객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일일이 전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허공에 대고 시동생의 명복을 빌어주고 훌훌 털고 마음속에 묻고 돌아갔답니다.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동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끔씩 만나서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는데 사치가 굉장히 심해졌답니다. 물론 시동생의 사망보험금이 나온 데다 모든 재산이 동서에게로 갔으니 돈을 쓰는 건 자유였으니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딜 그렇게 놀러 다니는지 허구 한 날 조카애를 자기네 친정에 맡기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러 가려는 게 빤히 보이는데 지방에 일하러 간다며 조카애를 며칠 맡겨두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형님, 저 지방에 일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우리 인수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당분간 육아는 힘들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인수 보는 게 뭐 힘든 게 아니니 얼마든지 봐줄 수는 있지. 애가 온순하고 착해서 내 손이 많이 가지도 않잖아. 그런데 동서 요즘 연애해? 얼굴이 많이 핀 것 같네. 어머, 아니에요 형님. 아무렴 제가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남자를 사귀겠어요?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서방님이 실종된 지 5년이나 됐는데 혼자 살기에는 동서가 아깝잖아.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면 응원해 주려고 한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인수가 다 클 때까지는 재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지방에 잘 다녀와. 인수는 내가 잘 봐줄게. 고마워요 형님. 제가 올라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렇게 동서는 조카애를 맡기고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조카애는 동서와는 다르게 입이 무겁고 장난도 거의 치지 않았답니다. 애기가 꼭 선비 같은 게 동서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어울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조카애를 보더니 뜨거운 애정 표현을 하며 반겨주었고 같이 웃고 놀려고 애써주었습니다. 제 딸이 먼저 남편의 등에 올라타 말타기 놀이를 했고 조카 인수도 남편 등에 태웠답니다. 그러자 조카애는 말타기를 하는 대신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줬답니다. 인수야, 너 꼭 네 아빠 같다. 어렸을 때 그 녀석이 내 등에 올라타면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줬거든. 이 녀석 지 아빠를 아주 빼다 박았구나. 멋진 놈.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큰아빠, 우리 아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응? 인수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무도 찾지 못했잖아. 네 마음은 알겠다만 아빠를 하늘로 보내주자꾸나. 그러자 조카애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 살아있어요. 큰아빠 큰엄마는 거짓말쟁이. 우리 아빠는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그래 맞다. 네 아빠는 어딘가에 살아계셔. 이 큰아빠가 말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그이가 사과를 했는데도 조카애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턱짓을 하며 UFC 한 판을 하자고 하더군요. 인수야, 큰아빠랑 큰엄마랑 UFC 하는 거 볼래? 너 격투기 알지? 그 코리안 좀비 알고 있니? 이 큰아빠가 대치동 잠비야. 큰엄마는 대치동 쌍칼이고. 우리 둘이 격투기 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 완전 재밌다. 자, 여보, 시작하자. 아, 이런 건 애들 앞에서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당신이랑 붙으면 자신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지. 저희 부부는 작년부터 권태기가 생겼을 때 취미로 격투기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실력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조카애를 위해 몸을 풀고 멋진 구경을 시켜주려고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자주 보던 거라 엄마 이겨라 아빠 이겨라를 번갈아 가면서 응원하며 구경했죠. 글러브를 끼고 마우스피스까지 끼우고 시합을 시작했답니다. 여보, 오늘은 봐주는 거 없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남녀가 없는 거라고. 또 그 소리야? 맨날 지면서 허구한 날 봐준다는 소리 하네. 인수가 보고 있으니까 빨랑 재밌게 해보자고. 화끈하게 보여주고 인수 재우잔 말이야. 좋아, 그럼 들어간다. 잭잭 라이트 훅 업컷. 당신 공격은 너무 진부해. 이런 거 눈 감고도 피하겠다고. 계속 들어와봐. 그러자 남편은 양팔을 휘저으며 도발하더군요. 저는 허리를 굽혀서 가볍게 피하고 남편 턱에 카운터 펀치를 꽂았습니다. 그이는 바닥에 쓰러졌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냈어요.
오늘은 잘 버티는데. 좋아, 그럼 그라운드로 들어가지. 자, 파운딩, 파운딩, 초크, 안마. 내가 대치동 쌍칼이다. 저는 괴성을 내지르며 남편의 팔을 물을 뽑듯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살려달라고 탭을 연속으로 치더군요. 여보, 한번! 이러다 팔 부러지겠어! 재미없어. 당신 실력은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야? 내가 안 느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겁나 센 거야. 우리 체육관에서 당신이 넘버원이잖아. 오늘 시합 싱겁게 이겼는데. 다행히 우리 조카 인수가 웃는다. 인수야, 재밌지? 네, 재밌어요. 큰엄마, 또 보여주세요. 승부는 3판 2승제잖아요. 얼른 계속해주세요. 대치동 좀비 큰아빠, 이번에는 복수해주세요. 다행히 조카애가 마음이 풀려서 저희 둘은 화끈하게 경기를 또 치렀습니다. 두 번째 판은 제가 일부러 져줬어요. 조카애가 더 오래 즐기라고 3판 승부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제가 점프해서 상대의 얼굴에 무릎을 박아버리는 플라잉 니킥으로 남편을 KO 시켜버렸습니다. 조카애와 딸아이는 박수를 짝짝 치면서 즐거워했답니다. 인수는 격투기를 배우고 싶다며 저에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고 펀치를 때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인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놀더니 금세 지쳤고 야식을 조금 먹이자 졸립다고 눈을 감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피곤한가 보네. 딸내미,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잘 수 있지? 응, 인수는 착하고 얌전해서 데리고 자는 건 어렵지 않아. 큰엄마, 오늘은 큰엄마 옆에서 자면 안 돼요? 저 큰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싶어요. 그 순간 조카의 눈을 봤는데 진심으로 제 옆에서 자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엄마가 있는데도 사랑을 못 받은 아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딸과 자라고 했고 조카와 애를 제 침대에 눕혀서 안고 잠이 들었어요. 지쳐 잠든 조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시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붕어빵인지 얼굴도 성격도 똑같았답니다. 조카의 머리를 쓸어주며 잠이 들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조카의 잠꼬대가 시작되더군요. 악몽을 꾸는지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 때리지 마세요. 제발 그만 때리세요. 아빠가 궁금하다는 말 안 할게요. 조카애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가 동서에게 혼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의 다음 잠꼬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아빠한테 다녀왔죠. 다 들었어요. 우리 아빠 살아있는 거 맞죠? 엄마랑 아저씨가 숨바꼭질하면서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빠, 우리 아빠 보고 싶어요. 기억나진 않지만 난 아빠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저씨랑 엄마가 아빠를 숨겨두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경험했던 순간을 꿈으로 되풀이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애가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새벽녘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인수야, 너 아빠 어디 있는 줄 알아? 꿈속에서 아빠를 찾는 것 같던데 아빠가 살아계시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저씨가 아빠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아저씨? 그럼 엄마랑 연락하는 아저씨가 있단 말이야? 혹시 다른 걸 들은 건 없니? 그거 말고는 몰라요. 그냥 엄마가 아저씨한테 아빠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에 맞춰 약을 주라고도 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인수 엄마가 아저씨랑 자주 통화했어? 네, 자주 통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살아있는 거냐고 말하면 엄마가 화내면서 그런 소리 하면 맴매한다고 했어요. 큰아빠, 큰엄마한테 이걸 얘기하면 저를 하늘나라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뭐야? 그게 다 사실이야? 우리 인수가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 맞겠지? 인수야, 걱정하지 마. 큰엄마랑 큰아빠가 꼭 인수 아빠를 찾아줄게. 약속해. 큰엄마, 우리 아빠 살아있겠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 그럴 거야. 하늘이 도우라고. 인수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잠을 잤나 보다. 저는 바로 남편을 깨워서 조카애가 잠꼬대를 한 것부터 해서 시동생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이는 어린애가 상상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 괜히 넘겨짚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안발을 꺾으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카 말을 쉽게 듣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알겠다며 저와 함께 찾아보자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저와 남편은 조카애한테 우리한테 한 말을 절대 동서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동생을 절대 못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이틀 뒤 동서가 저희 집에 조카애를 찾으러 왔어요.
형님 고마워요. 인수가 사고치거나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죠? 헛소리? 무슨 헛소리? 아, 별거 없었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얘가 지 아빠 장례식 다녀오고 나서는 자꾸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다행히 사고친 것 같지 않아 보이니 다행이네요. 그런 거 없었어. 동서는 지방에서 일을 잘 해결한 거야? 또 언제 가는 거야? 저요? 다음 주에 또 내려가긴 하는데 그때도 형님이 우리 인수를 봐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지.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맡기라고. 그럼 다음 주에 봐. 동서가 그렇게 떠나자 저와 남편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뒤에 동서는 약속대로 인수를 데리고 왔고 지방에 이틀 정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딸과 조카애를 친정엄마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동서 차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를 따라 차를 타고 달려갔답니다. 동서는 강원도의 한 시골까지 한 번도 차를 세우지 않고 가더군요. 저희 역시 소변을 참아가며 뒤를 따라갔네요. 이윽고 산속에 있는 허름한 폐가가 보였는데 동서 차가 그 앞에 서 있었고 폐가 안에 하얀 전등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바로 차에서 내려 폐가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창가에서 동서와 누군지 모를 남자가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잠시 후 철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시동생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리고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을 저와 남편이 같이 목격했죠. 이에 바로 폐가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 그리고 옆에 개자식아! 너희 뭐하는 짓이야? 서방님이 살아있었어? 동서 설명해봐. 서방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말이야! 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더니. 두 사람이 날 미행한 거예요? 아씨, 재수온 붙었네. 저기요, 이게 더 낫지 않겠어?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뜨는 거지.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찝찝하니까 제거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오늘이 날인가 보다. 하, 그런가? 하긴 내 새끼는 어차피 버릴 계획이었고 저 두 년놈이 의심하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제거하면 되겠네. 아, 형님, 아주버님, 이리로 오세요. 제 남편이 살아있어요. 와서 상봉하세요. 동서 똑바로 말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 처음부터 거짓말했지. 우리 서방님이 산에서 실종된 건 개소리였지? 하, 존나 짜증나네. 그래, 니들 제삿날이니까 다 알려줄게. 맞아. 나랑 여기 옆에 있는 내 애인이 세운 계획이었어. 동대문에서 내 남편이 알부자인 건 모두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꼬시려고 공을 좀 들였지. 술 먹이고 모텔 데려가서 다음날 책임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꼬린한 거지.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고 돈을 뜯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지갑을 열지 않더라고. 얼마나 짠돌이인지 생활비만 주고 말더라. 그래서 내 애인이랑 짜고 산에서 실종된 쇼를 벌였어. 내 애인이 산에서 이 인간을 돼지게 팼고 CCTV를 피해서 은밀하게 이동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이 자식의 전 재산을 가로치면 바로 뜨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통장 비밀번호고 뭐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 실종 가지고는 새로 들어간 쇼핑센터 사업에 돈을 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5년 만에 사망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제 곧 이 인간 재산이 모두 내 차지가 될 거야. It's okay? 그러니까 동서는 시동생이 여기로 끌려와서 재산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지금까지 숨겨놓고 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이런 공포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믿어지지 않아 한참을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정신을 차리고 동서와 상간남을 제쳐버리기로 했어요. 동서, 그래서 서방님 재산을 다 물려받으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된다는 거네? 보험금도 아직 안 나왔지? 그래 이년아, 돈만 다 받으면 이 자식 없애버릴 계획이었는데 변경됐다. 너희 둘까지 더해서 새 년놈을 없애버리겠어. 바로 오늘 말이야. 이윽고 어둠 속에서 등짝만 보이던 상간남이 뒤를 돌아 저희 부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육덩어리에 레슬링 선수 같은 만두기를 하고 있었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반갑소. 그런데 만나자마자 되져야해서 어쩌나. 도망가기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니, 만두기? 당신 운동했어? 알아보는구나. 격투기 선수 출신이야. 유튜브에 내 경기 영상이 다수 있다고. 제기랄 여보, 이거 일이 커졌는데 프로 선수를 상대해야 하잖아. 여보, 내가 재수 씨를 맡을 테니까 당신이 저 덩치를 맡는 게 어때? 이 남자가 여자한테 저런 덩어리를 맡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 미치겠네. 저런 근육돼지 놈이 있을 줄은 몰랐지. 모르겠다. 내가 저놈 맡을 테니까 당신이 재수 씨를 조져. 저와 남편이 각자 임무를 분담을 하고 몸을 풀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러자 근육돼지와 제 남편이 붙게 되었는데 남편이 잽싸게 몸을 피하면서 폐가를 빙빙 돌며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와 맞붙게 되었는데 인연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라이트 훅을 날렸는데 이걸 손바닥으로 잡더니 팔꿈치로 제 코를 날렸답니다. 엘보? 동서 격투기 좀 배웠니? 좀 한다. 이 미친. 야, 내 애인이 격투기 선수였어. 허구한 날 수련했다고 이 골 빠진 년아. 아가리 싸물고 빨랑 덤벼라. 네 년하고 네 남편 그리고 내 남편은 오늘 제삿날이야. 동서가 펀치와 킥을 연달아 공격했는데 저는 이를 막아내며 빈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실력은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펀치 몇 대를 맞았더니 동서가 3명으로 보이더군요. 이년 어딨어? 으이씨. 넌 솜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나한테 덤비려고 한 거니? 한심하다. 뭐 어쨌든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끝내야겠다. 니들 다 없애버리고 내 남편 재산 넘겨받고 보험금 받으면 바로 해외로 튈 거야. 그럼 네 아들은 인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긴 그냥 버리는 거지. 그깟 내가 대수야? 이거 진짜 씨앙년이네. 내가 오늘 엄마가 뭔지 가르쳐주마. 들어와. 그래, 이제 편하게 자빠져 기절하게 해줄게. 들어간다. 플라잉 니킥. 동서가 공중으로 몸을 띄우고 무릎으로 제 얼굴을 찍으려고 하자 저도 똑같이 공중으로 몸을 날리며 구둣발을 동서 주둥이에 쑤셔 넣었습니다. 빠지직 소리가 나며 동서의 강냉이가 몽땅 털려서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답니다. 동서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앓는 소리를 내다가 이내 쓰러져 기절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이는 근육돼지에게 깔려 누워서 파운딩을 맞고 있더군요. 조금만 더 맞으면 진짜 초상치레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서 상간남의 후두부를 구둣발로 갈겼어요. 충격이 있었는지 잠시 비틀대던 상간남은 뒤를 돌아 저를 공격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우라질, 인연이 뒤통수를 때려. 야, 너도 맞아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아씨, 근육돼지는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에이, 모르겠다. 덤벼봐, 이 돼지 새끼야. 그러자 상간남은 저에게 주먹을 세게 휘둘렀는데 옆으로 살짝 비켰더니 낡은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나더군요. 그걸 맞으면 진짜 저 세상 가겠다 싶어서 아주 신중하게 공격을 하기로 했어요. 계속 피해 다니면서 상간남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뭘 처먹고 운동했는지 한참을 돌고 돌아도 쌩쌩하더군요. 그래서 전 정말 유치한 공격을 한 방 꽂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셨어요? 제 말에 상간남이 뒤를 돌자 바로 팔꿈치로 놈의 면상을 후렸는데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안 아파? 내 엘보우가 체육관에서는 나름 유명한데? 인연 이거 귀엽네. 구라치면서 공격까지 하고 말이야. 이제 재미 보는 거 그만해야겠다. 자, 간다. 라이트 훅! 저는 몸을 숙여서 로블로, 그러니까 낭심을 구둣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상간남은 거길 부여잡고 울부짖더니 쌍욕을 하며 달려들더군요. 그런데 타격이 있어서 그런지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체육관에서 같이 배운 거 있지? 그거 해보자. 그거면 저 자식을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럼 가보자. 하나, 둘, 셋! 저와 남편은 상간남의 양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러자 바로 저희 둘에게 주먹을 뻗었는데 바로 남편과 제가 그놈의 팔을 잡고 점프해서 다리를 그놈의 목에 걸었어요. 바로 플라잉 암바라는 기술이었죠. 상대가 서 있을 때 주먹이 들어오면 그걸 반격기로 잡아서 팔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상간남 팔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야, 뽑혀라! 이 덩어리 새끼야, 니놈 팔은 오늘부로 끝이다! 상간남은 양팔을 흔들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저희가 아주 꽉 붙잡고 팔을 꺾고 있었기 때문에 기운이 빠져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군요. 이에 저와 남편은 끝까지 그놈 팔을 잡아당겨서 팔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으아, 내 팔! 으아, 움직이지 않아! 으아, 존나 아파! 양팔을 못 움직이는 상간남 앞에 선 저는 양 주먹에 힘을 주고 난타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퀵! 결국 상간남도 바닥에 쓰러져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다가가 팔에 꽂혀있는 바늘을 빼고 얼굴에 뺨을 연신 날렸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의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서 시동생을 차에 태워서 데려갔고 뒤이어 도착한 형사들은 동서와 상간남을 들쳐업고 경찰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먼저 병원으로 가서 시동생이 깨어나길 기다렸답니다. 이튿날 정신을 차린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알아보더군요. 형수님, 이거 꿈 아니죠? 서방님,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너 괜찮은 거냐? 이제 정신이 들어? 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두 년놈이 나한테 먹을 걸 먹이고 잠재우는 약을 먹였어요.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망갈 수가 없었어. 서방님, 그거 다 불법으로 구한 약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젠 무사해요.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럼 두 년놈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잡았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곧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두 년놈이 한 짓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고요. 고마워요, 형수님. 전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수님, 제 아들은 잘 있나요? 궁금해요? 그럼 한번 불러보시든가. 설마 여기에 데려오셨어요? 이수야! 그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딸과 조카애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조카애는 시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기더군요. 갓난아기 때 보고 처음 보는 건데 자기 친부인 걸 느낄 수 있었나 봅니다. 두 부자는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제 인생을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그래도 시동생과 조카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을 덜었습니다. 한편 동서와 상간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주 큰 죄로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했으니 그에 알맞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본 두 년놈은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쯤이면 원래 하와이에서 호강하고 있을 텐데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으니 충격이 심했을 겁니다. 어쨌든 조카의 잠꼬대로 인해 실종되고 세상 떠난 줄 알았던 시동생을 되찾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자기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지 감옥에 가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저 시동생에게 껌딱지처럼 들러붙어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만 보였답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시동생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쇼핑센터의 지분을 빼고 전 재산을 털어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형수님, 저기 우리 2층 주택집으로 이사가면 어떨까요? 아래층은 형네 가족이, 위층에는 나와 아들이 사는 거예요. 매일 얼굴 보면서 사는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집은 제가 벌써 마련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정말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집까지 마련했다고요? 물론 형이 저한테 집값의 반은 줘야죠. 일단 제가 질러놓은 거예요. 난 또 공짜로 집을 얻나 싶었죠. 농담인 거 아시죠? 도련님, 그럼 우리가 한 집에 살아봐요. 뭐 보나마나 재밌겠네요. 그런데 도련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에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장사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점을 내서 옷이나 팔아야죠. 전처럼 노래를 부르거나 호객행위 같은 걸 안 해도 되니 편하겠네요. 그리하여 저희 식구는 시동생이 마련한 2층 주택에 들어가 살기로 했답니다. 제가 딸을 돌보는 시간에 조카애를 같이 봐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힘드니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틈틈이 육아를 돕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2층 주택에 새로운 식구 하나가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새로 만난 여자인데 얼굴도 예쁘고 금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여자가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살펴봤는데 성격도 좋고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의사라고 해서 조금 많이 놀라긴 했지만 시동생의 착한 내면을 생각하면 의사와 연결이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층 저희 세 식구와 위층 시동생 식구 세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저녁을 같이 먹고 있고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애들을 위아래로 보내고 있답니다. 그건 참 좋더라고요. 제 시동생과 미친 동서의 사연의 끝이 행복한 결말이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준 꼬마 조카 애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